최근에 어찌 됐건 우리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주식시장이 많이 오르고 했는데 이 정도에서 지금 1차로 제동이 세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5,000포인트라는 용어 좀 쓰지 마세요. 5,000을 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 초기에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우리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가급적 좀 말씀을, 주식시장에 대한 말씀은 줄여주시는 게 좋은데, 정책 방향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가 이게 2015년부터 10년치 이런 모습인데요. 코스닥은 여전히 헤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건 이제 주봉이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하이닉스 시대가 돼서 지금 특히 지난 한 달 동안에 하이닉스는 완전 주식시장의 어떤 스타였죠. 근데 하이닉스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만 보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더 많이 그 이전부터 오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전력 얘기를 할 때, 전력에서 가장 중요한 케이블, 우리가 얘기하면 전기줄하고 배전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는, 근데 이거 배전반하는 이 현대 일렉트릭이 2021년에 이게 얼마냐면 잘 안 보이시죠? 4,040원이었거든요. 근데 서서히 올라가다가 2022년에도 뭐 얼마 안 됐죠. 4,5,000원 하다가 자꾸 끝에 보면 얼마라고 써 있어요?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에 대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써 배 아프신 분들이 있어. 홍기현 의원 배 아픈 것 같다. 이런 어떤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AI 때문에 전력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발전소도 문제지만 배전반들을 많은 나라들이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LS 일렉트릭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올랐고요. 오늘 발표하는 방산 쪽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방산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또 다른 거, 그거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수업 시간에. 또 다른 하나는 그냥 바이오 쪽이라든가 신기술 쪽에서 한 10배씩 오른 종목이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벤처가 되니 안 되니 하고 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은 거는 사실인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코스피는 연초 이후에 많이 올랐는데 코스닥은 작고, 이번에 독특하게 대형주 중심으로 올랐는데 소형주는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이게 코스닥에 해당되는 거죠. 일반 투자가는 거의 여기에 90% 정도가 일반 투자가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M7이라고 하는 주식들의 시가총액 비중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2012년에 10%도 안 됐던 게 36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아는 애플, MS, 아마존, 알파벳,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요 7개 종목이 주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는데, 특별히 AI라든가 미래산업 중심의 대형주로 전부 매기가 몰리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거는 이자 보상 배율, 영업이익이 금융비용, 이자 비용을 커버하지 못하는 회사가 작년 말 기준으로 1,056개나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 비중이 전체 주식의 42%가 될 정도로 시장의 양극화가 확 벌어지고 있는데, 이 아랫단에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굉장히 많이 개인 투자를 갖고 있고, 이거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도 우리한테는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빨간색은 PER인데요. 퍼가 올라가야 돼요. 다 올라가요. 미국도 오르고 유럽도 오르고 일본도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퍼가 조금 올랐는데 뒤에 말씀드리겠는데, 특별히 올해 9월부터 반도체에 대한 이익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 거죠. 근데 나머지 산업, 이게 시장 전체고 나머지 산업은 그냥 오히려 줄고 있어요. 그러면서 양극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게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보시면 우리나라 빨간 게 한국이고요, 퍼가.
그 다음에 가운데가 전 세계, 맨 위가 미국인데요. 한국은 올라간 것 같지만 반도체에서 이익을 많이 해놨으니까 퍼가 천천히 오른 거고요. 딴 나라들은 고점을 돌파하니까 미국 증시가 최근에 조정을 받는 이유는 너무 많이 올라간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 궁극적으로 5년 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금리랑 배당 수익률이랑 비슷하게 이미 와 있는데요. 금리랑 이게 조금만 더 올라가 주게 되면, 지금 우리가 왜 배당에 관심이 되냐면 금리랑 배당이랑 이 갭이 과거에 보면은 굉장히 컸잖아요. 은행 예금 넣는 게 낫지 배당을 왜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비슷해지긴 했는데요.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올라서 배당이 월급처럼 받는 나라가 되는 게 가장 좋은 나라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전망에는 세 가지 요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펀더멘탈, 기업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기업이 성장하느냐 마느냐,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펄을 어떻게 할 것이냐, PBR을 몇 배 적용할 것이냐, 장기 투자할 거냐 말 거냐. 요거는 글로벌 유동성, 세계의 돈이 한국으로 오느냐 빠지느냐, 이런 세 가지 조합을 하나의 큰 투자 문화라는 것 위에서 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 반도체, 방산, 조선, 일부 벤처기업들의 펀더멘털은 낮이고 나머지는 좋아진 게 없었어요. 글로벌 유동성은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이미 맛이 갔어요. 맛이 간 지 꽤 됩니다. 한 달 정도 돼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고, 여러분 에브리싱 랠리라고 들어보셨죠? 모든 것들이 쑥 들어갔죠? 그래서 요즘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막 떨어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상자산에 있던 큰 손들이 털고 나온다는 얘기도 있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대행한다. 그 가치를 하니까 둘이 공통 분모로 보다가 이거 서로 다른 거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앞으로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오직 좋아진다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전력, 조선, 방산 이런 것들은 좀 좋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퍼가 어찌됐건 10배에서 12배로 오르고 이익이 좀 낮아서 지금 우리가 4천을 넘은 이게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펀더멘털은 기업 이익인데, 멀리서 보면은요, 2000년부터 보면은 이 막대기는 기업 이익이고 이거 주가예요. 여러분이 착 봐도 이제 주가랑 기업 이익은 같이 가는구나라고 보이시죠? 대답 좀 해요. 이제 좀 되네 이제. 봉숭아학대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투자가들은 퍼가 올라간 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나는 이거 인정 못해. 우리 정부가 많은 일을 했지만 투자가 나 인정 못해,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 아까 M7이라는 그 회사가 한국에는 없잖아. 앞으로 세상을 주도할 것은 M7이 주도할 건데 한국에는 없으니까 나는 미국에 갈래.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가들 해외로 많이 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가들 한국에서만 그저 그래요. 이번 상승분에서 외국인 샀다가는 산 거 아니에요. 초기에 좀 사다가 말았어요. 오히려 딴 나라에 비하면 대만이나 아니면은 하다못해 인도네시아 이런 데보다도 한국 주식 안 샀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별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전문용어로 시클리컬, 그러니까 이 경기 순환적으로 변동성이 큰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많이 올라가면 털었다가 빠지면 샀다, 이렇게 아주 오래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배당이라든가 다른 우리가 상법을 개정하는 여러 요인들을 두면은 이 시클리컬한 우리 한국의 그 주식 시장이 스테디하게 꾸준하게 만들어가는 투자 문화를 바꾸는 거죠. 참고로 대만을 보시면은 대만 퍼는 이렇게 떨어지는 게 뭐냐면 IT가 너무 이익이 좋으니까, 이익이 뭐예요? 분모잖아요. 이 분모가 커지니까 퍼가 떨어지는 특이한 현상이 나오고요. 외국인 지분율 놓고 보시면은 45 정도까지 굉장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좋은 점이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 얘기할 때 있어요.
우리나라의 산업 포트폴리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예요. 안정적이에요. 자, 미래 산업의 IT가 35, 산업재, 기계조선, 건설, 운송 이런 것들 산업재들이 20, 금융 쭉 있는데 이게 다 세계적인 앞에다 K만 붙이면 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독일에서 뭐 IT라고 해봤자 셉이라고 하는 그 회사하고 뭐 별로 없고요. 낮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날 언론에서 대만이 잘 된다고 하는데 그거 아주 무식한 얘기예요. 대만은 IT가 6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AI 버블론이 굉장히 강한데요. 제가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그 AI 버블론 정리해 드릴 건데요. AI가 버블이 나면 가장 어려운 나라는 대만이 되는 거 반대로. 여기가 너무 많으니까. 시장이 지금 몇 달 참으면 될 얘기입니다. 그걸 갖고 그냥 한국 시장 자기 비하하는데 이런 거고요. 독일도 뭐 현찮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앞으로의 경제 구조가 AI, 특히 피지컬 AI, 에이전틱 AI를 하게 될 때 독일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일본에서 할 게 뭐가 있어? 우리나라는 뭐든지 다 적용할 수 있잖아요. 라면 공장, 만두 공장, 두부 공장에도 AI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계조선만 하는 게 아니라 금융도 우리나라 동남아시아 거의 다 잡아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AI 시대에 한국이 세계 3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산업의 포트폴리오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가 전망 어떻게 됩니까? 기업 아까 이익 있잖아요. 순이익. 내년도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한 게 289조 원이에요. 280가 PER 10배면 퍼 10배면 3,786. 지금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퍼가 12배로 지금 올랐어. 11배, 12배라고 보면은 4,300. 그래서 혹시라도 저기서부터 이익은 계속 변하니까 계속 매일매일 같이 바뀌고 있어요. 바뀌면서 업데이트를 해보면 대충 지금부터 올라갈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올라가는 방법은 퍼로 올리면 돼요. 퍼로 올리면 똑같은 이익이어도 5천이 되는 거죠. 13배를 적용하게 되면 14배 하면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 한 방에 가려고 생각하면 아주 무리다. 이거 천천히 가니까 전망은 숫자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최단으로 잡아나갔고요. 반도체 비중이 너무 커요.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리스크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문제는 우리 투자가들이 해외로 계속 가고 M7 가는데 너무 많이들 가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인데 그거 지금 리스크가 뭐냐면 미국 증시 고점론들이 많이 나오는데 미국 비중이 너무 많아요. 전체 해외 나가는 게 94%고요. 한국 사람이 자동차를 사는데 한국 사람이 자동차 테슬라는 이만큼 샀는데 현대차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줄이고 이걸 올릴 거냐, 이거 그냥 놓고 이거 올릴 거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번에 이제 관세 15%로 자동차 현황 갖고서 지금 이게 이제 상반기 기준 10월 16일 기준인데 이게 좀 더 이제 조금씩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지정학적 위험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외국인은 항상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진짜로 위험하면은 살 거다. 지금 더 위험한 나라는 어디예요? 앞에 보셨듯이 대만입니다. 대만이 외국인이 45% 갖고 있고 한국이 30% 갖고 있는데 무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정학적 리스크로 따지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지배구조 문제. 저는 투자 문화를 제일 심하게 보니까 뭐 같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부동산 편집증은 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도 이런 상태이긴 하는데 이 저성장 저금리 사회 요 두 가지는 여전히 해소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옛날부터 80년대부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주가가 이게 큰 그림인데 70년대부터 주가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하는. 참고로 제가 이때 증권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나라 특성이 한 번에 쭉 올라갔다가 10년씩 서요. 쭉 올라갔다가 지금 16년째 쉬다가 이번에 올라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저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된 거죠. 주가가 오래 쉬니까 저게 해소가 안 되는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게 우리의 과제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주가가 이렇게 45도로 쭉 올라가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사라졌다라고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의원님들께서 좀 말씀 좀 하시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업인들을 너무 억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말씀하실 때 좀 조심을 하시는 거는 여기 우리 젠슨 황 있잖아요. 얘가 지분이 3.5밖에 안 돼요. 3.5. 도요타 자동차 아키오 회장은 0.3이에요. 0.3. 물론 뭐 계열사를 통해서 지불하지만은 그런데 위대한 경영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오너에서 경영자로 가야 된다는 언급은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저기 인터뷰를 하실 때라든가 발언하실 때 지금의 오너 체제는 경영자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훌륭한 경영자라고 하면 지분율이 암만 나와도 경영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다만 제가 여기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1등부터 100등까지 기업 중에서 90개가 할아버지가 만든 회사예요. 할아버지는 아버지. 딴 나라는 1등부터 100등까지 90개가 지가 창업한 회사예요. 이건 우리가 경제개발 63년째예요. 1962년도 온 겁니다. 근데 지금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렵고 우리나라도 어려운 상태거든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속도 조절할 필요 있다. 그리고 목표치를 미리 정해주면 이제 알아서 미리 다 해요.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자사주 이제 없었다. 자사주 예를 들어 막 그런 정치가 나오면 지금부터 가지고 있는 거 슬슬 정리를 해나가고 나중에 어떻게 하고 또 사서 어느 정도 지분을 안정하는 건 기업이라면 당연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10년 후에 이렇게 바뀐다, 뭐 5년 후에 바뀐다 하면 미리 하지 않겠습니까? 속도 조절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완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행동주의 펀드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양아치 같은 애들이 지금 시장을 무진장 노리고 있어요. 특히 코스닥 우량 기업들 같은 거 대기업은 좀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런 개인 차원에서 아주 이상한 친구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누군지 알아요. 이름도 알고 하는데 마땅히 공격해야 될 회사도 있는데 혹시라도 우량 기업은 이런 것들을 선별들을 잘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미국인데요. 미국에서요. 상위 0.1%, 상위 0.1이 전체 주식의 24%를 갖고 있어요. 하위 50%는 주식이 없어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상위 0.1은 부채가 아주 작은데 여기 보죠. 부채를 보면은 부채는 아주 작은데 하위 50%가 전체 부채의 절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통계 없는데요. 미국 걸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걸 3분을 한 거예요. 소득계층별로 상위 3분의 1이 평균값들이 주식을 얼마 갖고 있냐면 약 60만 불 정도. 60만 불, 우리나라 돈은 10억 정도로. 얘들은 돈 무지 벌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주식이 없잖아요. 없는 이 사람들이 뭘 했을 거냐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양극화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부동산이 아니라 주가만 갖고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됐을 겁니다. 의원님들이 정치를 하시고 정책을 만드시기 때문에 주가가 마냥 올라간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굉장히 알 수 없는 미묘한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무위에서 정무위 기재에서 신경 써야 될 거는 주가지수 10년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 얘기예요. 지금 되는 대로 뭐 그냥 오늘 뭐 하나 하고 내일 또 뭐 한 달 있다가 또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시장은 10년을 넘어버리고 이게 아베가 2012년에 이거 쫙 해나갑니다. 해나가면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 조직들이 착착 움직이니까 예측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금융 정책들 보면은 뭐 그냥 모자이크 하듯이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정책 리스크도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융 부분에 있어서 이게 주가와도 관련이 되지만 우리나라 금융이 스타트업, 벤처, 중소, 중견, 대기업 그러고 하는데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쪽이 있으면 그게 중금리 시장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업 투자 어디 써놨나
벤처에서 중소 중견으로 넘어갈 때 스케일업 투자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이런 측면이 있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국민성장펀드에서 주식으로 투자하는 게 있습니다. 약 30조 잡아놓은 게 있는데요. 그걸 BDC라는 걸 한다고 합니다. 법안이 그 당시에 허술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작년 말에 정권 바뀌기 전에 그냥 의례적으로 만들어 놔서 아마 이번 달에 통과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통과돼야죠. 뭐 어떻게 해서 통과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잘 보시면요, 일단 사이즈가 너무 작고요, 투자 제한도 많이 풀어줘야 되거든요. 투자 제한도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BDC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뭐 회사 가치에서 주식시장 상장을 시키는 건데, 펀드를 상장시키는 건데, 여기다 벤처로 들어가는데 선진국은 회사채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이제 에쿼티 주식 중심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보완해야 될 점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BDT 수정하는 어떤 분이 분명히 나는데, 금액을 지금 300억인가 아마 그렇게 나왔는데, 이거 한 2천억 정도로 늘려도 충분히 소화가 되고, 그래야지만 오히려 거래도 잘 될 수 있고 진짜로 실질적인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은 기업뿐만이 아니라 서민금융도 마찬가지로 공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배 정책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는 그쪽에서 햇살론 159, 15.9%를 9.9로 낮추는 것. 맞잖아요. 포용금융이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공백이 있던 부분들을 촘촘히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뭐 정부도 이런 것 좀 알고 있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분명히 그 부분은 과제로 넣어놨는데 여러분이 좀 관심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투자 문화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교육이 계신 의원님들 진짜 우리나라 경제교육, 금융교육도 굉장히 잘 해야 되고요. 그다음 장기 투자 분양을 할 게 없어요. 지금 국민연금 제외하고 우리나라 액티브 펀드, 주식시장에 그냥 하는 펀드 없습니다. ETF가 250조라고 말하고 있는데, ETF는 그냥 시가총액 비중대로 시장에서 사는 거예요. 그 개별 종목의 주가가 맞냐 틀리냐에 대한 가치 판단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가 오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장기 투자 문화를 하면 그 펀드 매니저가 그 회사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오늘 뒤에 발표하는 애널리스트 얘기를 듣고 가서 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는 절름발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특별히 말씀하셔야 될 거, 코스닥을 육성하라. 이건 선거용으로도 중요합니다. 일반인들은 다 코스닥 투자 비중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랑 같이 보셔야 되는데, 코스닥이 왜 안 되냐? 오늘 샀다 오늘 파는 매매가 전체 거래의 50%예요. 그럼 못 오릅니다. 못 오르죠. 오늘 샀다 오늘 팔고, 예? 어제 샀다가 오늘 팔았다가 다시 끝날 때 또 사고, 이딴 짓거리를 수년째 하다 보니까 스스로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정무에서. 코스닥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증시 장기 로드맵 마련하고, 주식시장에 무리한 요구하는 특정 집단들이 있거든요. 그 감독원에 얘기해서 좀 관리 좀 하셔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뭐예요? 2년 전에 공매도 하면 마치 죽는 것처럼 했는데, 이번에 공매도 때문에 주가 올라간 거 아세요? 공매도 해놨는데 올라가니까 얘가 빨리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공매도가 그런 순기능이 있는 거, 아주 무식한 소리들을 했어요. 저도 그 당시에 저는 기재위로 도망을 쳐 있었지만은, 저도 정말 쪽팔려요. 그때 공매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못 해갖고, 그때 같이 정무에 계시던 분들도 그 얘기 했다가는 작살이 나니까 못 했는데, 결론 한번 지나고 나서 보자 얘기예요. 그런 짓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국회에서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치고요, 바로 조선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리츠증권에서 조선기계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백의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봄에 한번 찾아뵀었는데요. 다시 한번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준비한 자료는 2026년 이후에
저희 조선 섹터 특별히 미국 쪽 관련돼서 너무나 많은 어떤 영향과 어떤 호재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이후에 조금 전에 발간한 자료인데요. 최근에 그 화두가 된 K 핵잠 핵추진 잠수함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짧게나마 준비한 내용,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년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크게 세 가지 파트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미국 중심으로 LNG 증설 사이클, 앞서서 홍성우 위원님이 이 전력의 어떤 중요성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같은 궤입니다. 미국의 LNG 증설 사이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낙수 효과를 누려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 시장의 오해와 그런 것들에 대한 해답 말씀드릴 거고요. 파트 2에서는 지난 그 국제 회사기구 IMO에서 미국 트럼프의 반대로 인해서 엎어졌던 환경 규제가 미칠 영향,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 3월 달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조선업과 해운업 제재를 언급을 했다가 최근에 1년 정도 유예한다라고 입장을 번복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선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파트 2에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파트 3에서는 그러면 조선업이 2026년 이후에는 또 어떤 먹거리를 가지고 이 산업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에탄 운반선, FLNG, 군함 위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파트 3의 결론입니다. 2025년 말 지금 2달도 채 안 남았는데요. 저희는 LNG선 발주 모멘텀이 강력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흐름은 2027년도까지 이상 없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왼쪽 차트 보시면은 연간 전 세계에서 LNG선이 몇 척씩 발주가 나왔는지를 그려내는 차트인데요. 많이 나올 때는 177척도 한 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7척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LNG선에 대해서 좀 첨언을 올리자면 조선업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입니다. 지금 매출액에서 절반 정도가 LNG선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LNG선이 향후에 그 올라가는 건조선가를 감안하면 제가 예상해 봤을 때 이론적으로 영업이익률이 30% 근사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선종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본업의 먹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올해 17척밖에 안 나왔다 보니까 많이 나왔을 때 대비해서 10분의 1 토막이거든요. 그래서 우려감이 번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파트 1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 연말부터는 다시 해소되면서 우리나라 조선업들 중심으로 수주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1에서 좀 지엽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이제 도식화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왜 LNG선이 그동안 안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미국 중심으로 LNG 증설 사이클이 일어날 때 예를 들어서 미국의 LNG를 20년 공급 계약으로 팔면 우리나라의 한국가스공사 같은 회사가 20년 동안 사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오면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 LNG를 수송하기 위해서 선박을 운용하는 주체인 선주사가 이렇게 3명이 이해관계자가 둘러싸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 한 해 놓고 봤을 때 이 LNG선을 발주해야 되는 주체인 선주선사의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마진이 쉽게 말씀드려서 마진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척에 3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 이 선주사 입장에서는 올해 공격적으로 선박을 더 발주하기는 쉽지 않았던 상황이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 이런 LNG 증설 사이클이 어느 정도 유보될 수 있었습니다만 그 유보도 정도가 있습니다. 올해 말이 되면 선주사가 아니라 LNG 구매자 중심에서 다시 한번 발주가 촉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조선업이 군함 때문에 주가가 올랐고 군함 없이는 주가가 유지하기 힘들이라라는 우려감이 많습니다만 본업에서의 LNG의 힘은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좀 지엽적인 부분은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2로 넘어가셔서
이번 10월 17일 날 저희 조선 담당자들이 기대하던 이벤트가 이 유엔의 IMO 국제 해사기구의 환경 규제였습니다. 탄소세, 그중에서도 해운업에서 탄소에 세금을 부과하겠다, 탄소를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라고 안건을 올 봄에 승인을 했고요. 10월 17일에 그 회원국들을 모아놓고 채택 여부를 결정했어야 되는데 미국 트럼프 중심으로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서 1년 정도 채택 논의 자체가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업 입장에서는 이 영향이 미칠 만한 먹거리는 컨테이너선 쪽에 있습니다. LNG선이 가장 중요한 본업의 선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순서로 있는 게 컨테이너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올해 3월 달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과 해운업을 제재한다라고 했으니 전 세계 수출 교역을 운반하는 수단인 컨테이너선에 대한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중국 컨테이너선 제재 받으면 우리나라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식의 말이죠. 그래서 근데 최근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1년 유예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컨테이너선의 어떤 시황이 망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1년 이후에 촉발된 이 컨테이너선에 대한 대량 발주 흐름 거의 5년 가까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선업 입장에서는 수주를 이미 충분히 다 확보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 규제가 나오려다가 엎어졌고 그리고 중국 조선업에 대한 제재가 어느 정도 강도가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컨테이너선에 대해서 더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미 조선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왼쪽은 선사들입니다.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이고 이 오른쪽에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만약에 이 숫자가 플러스면 이 선사들은 이미 본인들의 노후선들을 교체할 만큼 충분히 발주를 완료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모든 선사의 숫자가 플러스입니다. 실제로 100만 단위의 숫자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선사들은 발주할 만큼 했고 환경 규제나 뭐 지정학적 이슈를 떠나서 우리나라 쪽으로 발주를 더 할 것은 없었으니까 굳이 이것을 가지고 주가의 어떤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저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선에 대한 대규모 발주가 연말 연초에 예정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집 기사가 외신 보도에서 나왔던데요. 치킨 게임의 어떤 전조 증상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특집 기사에서 기자가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발주가 연말 내년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선소 입장에서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먹거리가 쏟아져 나온다면 그것은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일 요인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파트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NG선과 컨테이너선이라고 하는 본업의 중요한 두 가지 먹거리를 말씀드렸는데 2026년 이후에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해야 할 산업과 그리고 제품군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VLEC, FLNG 그리고 군함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VLEC는 에탄 운반선입니다. 에탄 운반선은 다소 생소한 제품인데요.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 선박의 수주 가격, 척당 가격이 2.1억 달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하고 비싼 선종인 LNG선이 2.6억 달러 정도인데 단위 부피당 가격으로 치면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마진의 선종이 에탄 운반선이다라고 정의 드릴 수 있는데 이 에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심으로 수출 교역이 형성되는 시장입니다. 미국만이 거의 유일하게 에탄을 수출하는 국가인데요. 미국이 이 에탄을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나라에게 판매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것을 수송해야 하는 운반선의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쪽에서 에탄보다는 프로판가스를 더욱 선호합니다. 실제로 2020년 초반에 프로판가스 관련 설비를 증설했기 때문에 에탄에 대해서 수입 수요를 크게 늘릴 만한 유효는 아직까지는 조건부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미국과 인도 간의 무역 협상이나 이런 줄다리기 과정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나 무역 협상에서 하나의 내어주는 카드로서 LNG를 활용했듯이 이런 국가들도 에탄을 내어주는 카드로 활용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굉장히 비싼 이 에탄 운반선이 내년부터 발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 조선소들도 이러한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하나의 아이템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FLNG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독과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그런 제품군이고 해양 플랜트의 한 분류 체계입니다. 이 FLNG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에서 나오는 모든 수요는 삼성중공업이 유일하게 수주가 가능하고, 그 외에 남미 지역이나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FLNG의 수요도 삼성중공업의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에 저희가 LNG 증설 사이클이 육상에서 진행이 되면 육상터미널, 해상에서 진행되면 FLNG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주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먹거리인데요. 군함입니다. 저희가 봄에 찾아뵀었을 때 이 미국 중심으로 미 해군의 전투함과 비전투함에 대해서 우리나라 K조선이 굉장히 큰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주장을 했었는데요. 오늘 짧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결론부터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여기 왼쪽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가장 공을 들인 그 테이블 중에 하나인데요. 2025년 말부터 2030년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외에 페루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여러 우리나라 조선소가 군함 또는 함정을 수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열거해 봤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 프로젝트당 얻을 수 있는 발주 금액까지 저희가 나래비를 세워봤고요. 그랬을 때 2030년이 되면 정확하게는 2028년부터 이 일감이 개화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팀코리아,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이 시장에서 얻게 될 1년 매출액은 84억 달러어치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2028년부터는 실제로 손익계산서에서 이런 것들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선 섹터에 대한 앞서서 PER, PBR 관점에서의 어떤 밸류에이션 로직도 말씀 주셨는데 저희는 여전히 조선 섹터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과 소통할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선 섹터는 마치 등산과 같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분명 다 왔다고 생각하는데 더 올라갈 여지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산업이고 11월 초, 10월 말에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굉장히 도파민이 폭발하는 좋은 호재가 나왔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분출한 이후에 1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잠시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지만 저희는 오히려 11월 말까지 이런 조정 기간 그치고 난 뒤에는 내년 말 이후의 전망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발간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을 짧게 말씀드리면 이번 한미 팩트시트 발표와 함께 K핵잠 이슈가 다시 한번 재부각됐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에 잠깐 거론됐을 때는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짓게 될 것인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의 필리조선소에서의 건조를 SNS에서 언급하면서 이것에 대한 왈가왈부 말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 정부가 밝힌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우리 핵잠은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방향성이 명확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핵추진함 건조를 위해서 앞으로의 우리나라 방향성은 여전히 과제가 산적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원자로 격실을 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장보고 3 배치 2급의 사이즈에서 내압 선체를 조금 더 확장해야 되는 설계 역량의 추가 레벨업이라는 과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자체의 원자로 개발이라는 어떤 과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쳐다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처음엔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30년 이상의 숨은 노력을 굉장히 치열하게 연구해 왔고 노력해 왔다라는 것을 이번 자료를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얻게 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5,000톤급 이상의 핵 추진 잠수함을 4척 이상 보유하는 목표를 이번 11월 초였을 겁니다. 국무회의 때 발표를 나온 부분을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비슷한 배수량을 가진 그 영국이나 주요 국가들의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 가격을 봤을 때 척당 3조 원에서 3.5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2020년대 후반부터 첫 선도함의 건조가 시작된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미 우리나라 군함 조선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본 설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도 아니면 어느 정도 기술 역량은 확보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저희가 들고 온 지금 자료가 요약본이기 때문에 원자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2026년 1월에 개소하게 될 경주에 있는 문무대왕과학연구소 그리고 그 전부터 있었던 스마트 원자로 그리고 이어져 왔던 해양용 나아가 핵잠용 원자로에 대한 기술 개발 노력 거슬러 올라가면 1993년부터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역사가 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어떤 기술 개발에 따른 시장 개발의 승수 효과 측면에서 저희가 살펴봤을 때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개발하고 건조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이벤트가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첫 번째로 지금 SMR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핵잠용 SMR을 2027-28년에 개발한다라는 목표로 저희가 어떤 그동안에 나왔던 발언들을 역산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개발 난이도가 쉬운 선박용 SMR의 성숙도는 이미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간 민수 분야에 적용된다라고 하면 뭐 컨테이너선이나 LNG선 이런 부분들은 아직 이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북극 항로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의 굉장히 강력한 쇄빙선 확보 노력이 시작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러면 이 쇄빙선에 대해서 기존의 디젤 엔진 방식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어떤 한계점을 넘을 수 있는 것이 이 선박용 SMR 추진 방식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먹거리를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국산 K 핵잠 건조 레퍼런스가 우리나라 군함 조선소들의 네임밸류와 향후 디젤 잠수함들에 대한 수주 영업 환경에서 브랜드 파워를 확산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올해 말에 폴란드에서 대략 55억 달러짜리 이 오르카 잠수함 사업에 대한 숏리스트가 올해 말 중으로 선정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내년부터는 캐나다 435억 달러짜리 규모의 잠수함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잠을 건조한 조선소의 네임밸류가 이 입찰 과정에서의 어떤 수주 입김은 훨씬 더 용이해지지 않겠나라는 어떤 나이브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러한 잠수함 밸류체인 시장이 확대가 되면 아까 홍성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코스닥 관련돼서도 여러 기술적인 우위를 가진 회사들의 성장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여기 보시면 대표적으로 STX 엔진 같은 업체들도 있고요. 범한 퓨얼셀 같은 업체들도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이 더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러프하게 말씀드려서 재래식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보고함을 처음으로 도입한 그 문근식 해군 전 잠수함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저속으로 추진할 때는 2-3일 자망 기간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최고 속도를 내게 되면 자망 기간이 며칠이 아니고 1시간으로 제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닌 이상의 재래식 잠수함의 자망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추진 시스템이 필요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 전지 모듈을 세계 2번째로 국산화한 게 범한 퓨얼셀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잠수함 시장 수출 확대로 인한 어떤 기회 요인을 포착할 수 있는 회사로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잠수함뿐만 아니라 기존의 수상함들 포함해서 여러 군함 엔진에 대해서 독일의 롤스로이스의 MTU 라인의 디젤 엔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유일하게 그 라이센스를 받아서 생산하는 업체가 STX 엔진입니다. 군함 시장이 열리게 됐을 때 마찬가지로 기회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드리고 싶은데요.
K 핵잠 건조 시대에 이런 부분을 진두지휘할 업체는 결국 군함 조선소로 귀결될 수 있고 가장 선호하는 업체로서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뭐 26년, 27년도에 눈에 보이는 어떤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보셨던 테이블처럼 2028년 이후 그리고 나아가 2030년에는 이 시장 관련돼서 만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다라고 저희 조선 섹터 현황을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방위산업 담당하고 있는 이지호입니다. 네, 방위산업이 지금 어떤 국면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연초 대비해서 방산업종 주가 수익률을 한번 보게 되면 많게는 300%, 적게는 거의 90% 가량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모두 아웃퍼폼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유효한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업종들만 보게 되면 사실 잘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요. 해외와의 비교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5년 초부터 방산업종 글로벌리 가장 잘 나간다라고 하는 지역 세 군데를 추려서 보게 되면 한국, 유럽, 미국 이렇게 좀 추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한국이 유럽 대비해서 큰 폭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우측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PER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그간에는 국내 방산업종 항상 방어주 컨셉으로 저희가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항상 휴전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꾸준한 먹거리가 존재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방어주로 저희가 접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저희가 폴란드에서 대규모 수주를 받게 되면서 방산업종은 성장주로 재평가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익이 성장함과 동시에 멀티플, 즉 PER도 크게 올라가면서 저희가 이제는 유럽보다도 더욱더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구간까지 도달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러우 전쟁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이제 종휴전 협상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 영토의 거의 20% 가까이를 러시아가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언론상에서 돈바스 지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러시아가 이 돈바스 지역을 점령을 하는 것을 항상 원하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측에 지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돈바스 지역에서 이렇게 흰색으로 표시된 저 오목한 부분만 먹게 된다라고 하면 러시아가 거의 이제 돈바스를 점령하게 되는 모습이 관측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전쟁의 양상은 전쟁 초기보다도 더욱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도발 범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유럽 전 지역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좌측의 차트 보시면 아실 텐데요. 러시아의 무인기 또는 드론이 나토 회원국들의 영공을 침범한 횟수를 정리를 해둔 겁니다. 총 17개국이 피해를 보고를 한 상황이고요. 이제 더 이상 우크라이나만 걱정을 할 게 아니라 나토 전 지역이 러시아를 더욱더 견제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뿐만이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도 계속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계속 휴전이랑 전투 재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계속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휴전이 체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라고 하는 비국가 무장단체와 계속 교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부각된 리스크는 올해 6월에 있었습니다. 기존의 이란이 이 비국가 무장 세력들, 저희가 많이 들어본 하마스,
헤즈볼라라고 하는 이런 기관들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게 저희가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6월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적인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간 배후 세력으로 여겨지던 이란이 직접 교전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많이 심어지게 되었고요. 그 관점에서 아래쪽에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사거리를 계산을 한 이제 그림입니다. 저 사정권에 있는 국가들은 더더욱 방공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남중국해, 대만과 중국 관계도 계속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의 차트는 중국의 이제 훈련기 내지는 전투기, 무인기가 대만의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한 횟수를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월 평균 140회 정도였는데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이후에는 거의 300회까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만, 중국 2027년에 전쟁 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작전 준비를 완료 지시를 한 바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2027년은 시진핑의 사연임이 결정이 되는 해임과 동시에 중국 군창설이 100주년 겹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7년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는 상황이고 그 전까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 무기에 대한 이제 수주 사이클이 도래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과거에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벤트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 해외에서 전쟁이 났다거나 아니면 북한에 도발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벤트적으로 주가가 많이 좋아지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벤트가 아닌 상시 요인으로 변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금 말씀드린 국가들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들이 그레이존이라고 해서 항상 전면전으로 확대가 되지는 않더라도 군사적, 비구산적인 수단을 계속 병행하면서 갉아먹는 그런 형식으로 전략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각 국가가 자국 내에 방산 설비 확보에 대한 의지를 좀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는 종전이나 휴전 이런 것들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구조적으로 10년 이상 무기에 대한 재고 축적 사이클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무기 수출 한지 조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수의 이제 플랫폼들이 이제 인도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후속적인 매출액들이 따라오는 선순환 구조에 접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K9 자주포나 K2 전차 저희가 판매한 국가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재래식 포탄 계속 구매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천무라고 하는 미사일 발사대, 천궁이라고 하는 방공망 이런 것들을 구매해간 국가도 거기에 들어가는 유도무기들을 꾸준히 우리나라에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산업종 대할 때 대규모 수주 베이스의 사업들도 상당히 관심도가 높지만 앞으로는 이런 이어서 나올 수 있는 후속적인 주문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글로벌 국방비 지출액 추이가 계속 높아지는 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좌측 하단의 차트 한번 봐주시게 되면 러우 전쟁 이후로 그리고 중동 전쟁 이후로 글로벌 전 지역에서 국방비를 감액하는 국가가 하나도 없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추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국방비 항목 내에는 무기 구매하는 것들 내지는 군인을 고용하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나토 회원국들 지출액 추이를 한번 봐주시게 되면 국방비 지출액 내에서 무기 조달에 대한 비중 20% 가이드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가이드라인을 넘는 국가가 10개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벨기에를 제외하면 전체 국가들이 모두 20% 이상의 무기 조달 비중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방산업종이 무기 수출할 기회가 다수 포진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첫 번째는 현지화 전략입니다. 과거에는 이 현지화 전략이 그냥 수출을 잘하기 위한 윤활유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이전이 보통 동행하는 구조이고요. 그 관점에서 이제 무기를 구매해가는 국가는 고용 창출이나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추가적인 무기 수출 내지는 주변국으로의 확장에 용이해진다는 거점을 확보한다는 목적, 이렇게 두 가지가 윈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필수적인 역량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그레이존이 많아지면서 자국 내에 방산 설비를 보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고수를 하고 있고, 최근에 루마니아 그리고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높은 현지 생산 비율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방산 시장에 있어서 경쟁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지화 전략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역량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방산업종의 주요 거점은 동유럽, 즉 폴란드와 호주 정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지역으로 적극적인 현지화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더 큰 시장이 열릴 기회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시장이 결국 유럽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이 생산 속도가 빨리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쪽에 표로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는 자주포, 저희가 보통 독일과 경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독일이 한 해에 6문밖에 생산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같은 경우는 연간 240문을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차 같은 경우도 독일은 한 해에 50대밖에 생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대 로템의 K2 120대 이상 연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즉 무기 수요는 엄청 좋아지고 있는데 유럽 자체적인 공급 능력이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 초과 수요 국면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제3국으로 수요가 넘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이 2030년까지 재무장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과거에는 자국 내에서 방위산업 보호주의 정책이 크게 강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형태를 보아하니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생산 능력 확보하기에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 빠른 재무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제3국 배제 조항까지도 없어진 상황입니다. 즉 유럽에서 자체적인 공급 능력이 못 올라오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계속 유럽에다가 수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방산업종에 있어서도 이제 미래 전장을 좀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가 무인기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성장 동력들이 붙어 주었을 때 저희는 단기 이런 재래식 무기 시장뿐만이 아니라 장기 관점에서 미래 전장까지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증명해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내 업체들의 수주 성과를 좀 보게 되면 올해 이제 방산 수출 목표치로 제시가 되었던 게 200억 불입니다. 근데 올해 8월 기준으로 이미 230억 불을 돌파하면서 초과 달성을 한 상황이고요. 그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무기 수출 글로벌 4위에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목표가 크게 허황된 것만은 아니다라는 점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방산 수출 더 잘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도 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이나 무기 수출을 잘하고 있는 그리고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국가들을 조금 비교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독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방산 수출에 대해서 상당히 용인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독일 같은 경우는 전범국이라는 이제 이미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방산 수출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초부터 방산 업계에 전반적으로 개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에 대한 이제 기준을 표준 이제 민수 제품들 이제 수출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취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기존에는 프로젝트 단위로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독일의 기여도가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이제 수출 여부를 좀 이제 결정을 지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 또한 많이 완화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 전면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벤치마크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프랑스입니다.
전통적으로 강력한 방산 수출 지원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고 어느 정도냐면 국방 예산 내에서 방산 수출 지원 활동에 대한 전용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수출 의지가 강력하다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아직까지도 350억 유로 정도의 보증 이제 한도가 남아 있습니다. 꾸준히 수출을 좀 할 수 있는 재원들을 계속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이제 방산 수출이 일어날 때 OECD 신용 등급을 통해서 이 나라의 지불 능력을 판단을 하고 저희가 장기 관점으로 이제 보증을 서주게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OECD 신용 등급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위험 등급 제도를 도입을 해서 수출할 수 있는 지역을 더욱더 크게 가져가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좀 닮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영국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방산 수출 전담 조직이 새로 이제 출범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국방산업 전략 내에서 처음부터 개발할 때부터 방산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시작한다라는 식으로 아예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산 수출이 얼마나 중요해지는지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우리나라랑 좀 비교를 해보았을 때 가장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수출 신용기관 좀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정책금융과 수출신용을 즉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보니 한 개의 기관이 이제 핸들을 잡고 추진력이 좀 부족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은 단일 수출신용기관이 방산까지 모두 담당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추진력이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방산 전용 수출기구를 수출신용기관을 따로 두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뭔가 이 다중 체제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단일 체제로 좀 나아가면서 속도를 좀 빨리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직접 대출 이제 비중을 좀 줄일 가능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1차 계약에서도 수출입은행이 직접 대출을 하는 형태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자본금 이제 한도도 많이 소진이 되었고요. 국가 이제 대출 리스크로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폴란드 2차 수출 당시에 상당히 이 금융 지원에 대한 논의가 길어졌던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수출 신용기관이 직접 대출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국책은행이나 시중은행이 이제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보증만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확고한 기준점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국방비 지출액 확장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한 국가가 국방비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GDP 대비 몇 %를 국방비로 쓰는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나토 회원국들에게 제시가 되었던 가이드라인은 GDP 대비 2%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토 회원국들 신규로 합의를 하게 되었고요. 2035년까지 5%로 높이겠다라고 했습니다. 2배 이상 증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큰 시장이 유럽에서 좀 예정이 되어 있고, 좌측에 보시게 되면 국방비 지출액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현재 우리나라가 다수 수출하고 있는 국가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저 국가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 국방비 지출액이 조금 미진한 국가들까지 추가적으로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폴란드 앞으로도 꾸준히 잔여 물량이 남아 있어서 수출 이제 추진이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루마니아에 대한 시장도 크게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러시아랑 접경하고 있는 동유럽 지역 중심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서유럽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유럽 지역은 우리나라만큼이나 방산 수출 잘하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 국가들에게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미개척지를 저희가 뚫어내게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멀티플 더 비싸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해에 국방비를 1,000조 이상 쓴다라고 하면서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그 천조국으로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 가능성도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자주포 그리고 재래식 포탄의 추진용 화약, 장약이랑 훈련기, 소형 유도무기류들이 지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제시가 되고 있고 올해 연말부터는 미국의 조종사 훈련기, 내년부터 미국 현지의 장약 공장 그리고 내년에 미국 자주포 도입 사업에 시연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미국은 이 소형 유도무기에 대한 주문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성능 평가까지도 통과를 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동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은 전통적으로 무기 수요가 항상 높은 국가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란의 미사일 위협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방공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천궁2라고 하는 방공망을 지금 중동의 3국향으로 수출이 성사가 된 상황이고요.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천궁보다 더 높은 고도를 요격할 수 있는 LSAM, 천궁보다 낮지만 이제 아이언돔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장사정포 요격 체계, 여기까지 수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최초로 국내 양산하기 시작한 전투기도 수출 시장이 좀 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토네이도 전투기 교체 사업에 KF-21이 지금 2파전 양산까지도 이제 올라갔습니다. 실제 수출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KF-21 인도네시아랑 공동 개발을 하다가 파트너십이 망가졌잖아요. 그 빈자리를 아랍에미리트가 채우고자 하는 의지가 계속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동 지상무기 시장이 가장 크게 열리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중동향 지상무기 수출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K9 자주포와 K2 전차에 독일제 부품이 들어갔었고 독일이 중동향으로 금수 조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출을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작년부로 국산화가 완료가 되면서 이제 중동 진출 가능해지게 되었고요. 아마 연말쯤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규모 지상무기 교체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최소 20조 원 이상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라크,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 전차 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대로템에 대한 주문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들처럼 점차 수출 포트폴리오도 다변화가 되고 있고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의 수도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 사이클은 최소 5년 이상 유럽의 생산 능력이 올라오기 전까지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시점까지 국내 방산업종이 계속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조선이 지금 한참 좋다 약간 꺾이는데 추가 성장 동력을 말씀을 했고요. 방사는 뭐 계속 나오니까 의원님들이 의원 외교 하실 때 특히 유럽 쪽하고 하실 때 굉장히 의원님들이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속 4주 연속 지속되니까요. 여러분들 꼭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은 재료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